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준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자 원룸이었지만 늘 꿈이 가득했고 소박한 행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저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형편은 늘 빠듯했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까지 가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반자 집은 여름이면 눅눅했고 겨울이면 몹시 추웠습니다. 보일러 요금이 아까워서 겨울 내내 두툼한 옷을 껴입고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집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을 때만큼은 제가 매일 청소하러 가는 고급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설 현장에 하는 일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온 남편의 손톱 사이마다 시멘트 가루가 잔뜩 끼어 있는 걸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도 이른 아침이면 집을 나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걸레질을 하다 보면 무릎이 쑤셨지만 꼭 참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요. 그러다 몸 축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아직 건강한데 뭘. 열심히 일해야 우리 준호 고생 안 시키죠. 맞아. 나도 우리 준호 생각만 하면 힘이 나. 우리 준호는 꼭 멋진 양복 입고 좋은 사무실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유치원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쓸 때도 준호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집에 있는 장난감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짠했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건 아닐까 싶어서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준호는 뭔가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새 학기니까 새 가방 하나 사줄까? 괜찮아요, 엄마. 이 가방 아직 멀쩡해요. 준호는 한 번도 뭘 사달라고 조르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을 때도 준호는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거기서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곤 했죠.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학원을 가고 싶어 할까 싶어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준호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가고 싶지 않아?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가는 도서관에 좋은 책이 정말 많아요. 그거 다 읽으려면 학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 다니면 같이 놀 수도 있고 좋지 않겠어? 엄마, 저는 도서관에 있는 책 친구들이 훨씬 좋아요. 게다가 다 공짜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했다면 아이가 이렇게 일찍 철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준호는 변함없었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부족해 김치만 싸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 자랑을 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저는 엄마가 담그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던 준호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앞섰어요. 대학에 가려면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괜찮아요, 엄마. 주말에만 할 거예요. 그래도 공부할 시간 뺏기는 거잖아. 엄마,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건 꼭 제가 벌어서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직접 돈을 벌어서 사겠다는 아들을 보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든 엄마가 사줄 테니 공부나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됐거든요. 어쩌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준호를 보며 용돈을 안 줘도 되겠구나 안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엄마가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준호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다며 치킨과 남편과 제 신발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이 아들이 쏩니다. 아이고,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사고 싶은 게 있었다면서. 제가 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엄마, 아빠 신발이 너무 낡아서 볼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니까 이거 신고 좋은 곳만 가요, 우리. 아르바이트비가 얼마나 한다고 이걸 사? 네 용돈이나 하지. 이거 사고도 용돈 쓸 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짜잔! 오늘 치킨도 제가 쏩니다. 양손에 치킨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남편과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들이 기특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준 준호가 늘 고맙고 감사했죠. 어쩌면 저렇게 착한 아이가 우리한테 왔을까요? 우리가 복이 많은 거지. 준호 보면 정말 기특해요. 우리 걱정도 안 시키고. 근데 가끔은 아이답게 굴어도 되는데 싶어. 맞아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 걱정이에요. 준호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반에서 늘 10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저 튼튼하잖아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엄마가 어떻게든 돈은 마련해 볼게. 네, 정말 힘들면 그만둘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일과 공부를 함께 했던 준호가 결국 수능 시험을 망쳤고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려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는 않아서 저희가 등록금만 마련해주면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필 그즈음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쳐 몇 달째 일을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벌어서 월세와 생활비, 남편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으니 선뜻 먼저 등록금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희 부부의 고민을 알았던 걸까요? 결국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 안 가고 취직하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꼭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좋은데 취직하지. 괜찮아요. 저는 취업해서 돈 벌고 효도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미안하다, 준호야. 우리가 무능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빠 아들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볼게. 포기하지 말자. 아빠,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제 길을 찾을 거예요. 꼭 대학에 가야 할 만큼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갈게요. 어쩌면 저는 준호의 결심을 듣고 안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까지 돈을 벌면 그나마 집안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호는 곧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공고 사이트는 물론 구인 광고가 나는 곳마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용 정장 한 벌조차 없던 준호는 면접용 옷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현실은 고졸 청년에게 참 냉정했습니다. 번번이 서류에서 떨어지고 간신히 면접 기회를 얻어도 최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첫 면접에서 탈락하고 돌아온 날,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떨어졌어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다음엔 잘 될 거야. 면접은 잘 본 것 같았는데 뭔가 실수했나 봐요. 그 회사랑 인연이 없었던 거겠지.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네, 다른 데도 지원했으니까 곧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씩씩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에서도 결과는 같았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어갔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오는 건지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일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 현장의 일거리가 또 끊겼고 며칠째 집에만 머무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아휴, 이번 주도 일이 없대. 그래도 다음 주엔 들어오겠죠? 글쎄, 현장 소장도 확답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다른 현장 알아보는 건 어때요? 알아봤는데 다 똑같대. 아휴, 요즘 통 일이 없다고들 하네. 저희의 생활은 갈수록 더 팍팍해졌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직접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세가 2달째 밀렸는데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드릴게요.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요. 너무 오래는 못 기다려요. 이번 주 안에 꼭 정리해서 드릴게요. 집주인이 돌아간 뒤 집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돈 구할 데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손 벌릴 것도 없네. 어떻게든 해야죠.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빨리 취업해야 할 텐데. 죄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가족 모두가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은 없었는데 준호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는 선배의 연락을 받고 나갔던 준호가 신이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외 취업 기회가 생겼어요. 해외 취업?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형이 소개해줬어요. 어떤 곳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동남아에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래요. 준호 말로는 소개해준 형도 작년에 같은 곳을 통해 해외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며 일도 괜찮았고 조건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숙식도 제공되는데 월급도 300만 원이나 준대요. 300만 원이나? 네,
해외 체류비랑 생활비까지 같이 주는 거래요. 게다가 항공료랑 비자 비용도 업체에서 부담하고 1년에 한 번씩 월급도 올려준대요. 조건만 보면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고졸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훨씬 높았으니까요.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중간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대요. 그거 괜찮은 기회 같은데. 근데 너무 조건이 좋은 거 아니야? 이상한 곳인 거 아니니?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 형이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 준 거래요. 그 형도 같이 갈 거예요. 아는 사람과 함께 간다니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다 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보여준 계약서는 제법 정식 문서처럼 보였고 형식도 깔끔하고 조건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업체는 어디에 있어? 강남이요. 사무실도 꽤 크고 괜찮았어요. 준호가 너무 신나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게만 보이는 아들의 결정이 못내 걱정돼 저희 부부는 함께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건물 안에 위치한 사무실은 정말 말끔하고 규모도 컸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직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해외 취업 성공 사례가 인쇄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진호 씨 해외 취업을 돕고 있는 이민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준호 씨가 누굴 닮아 저렇게 건실한가 했더니 아버님을 닮았군요. 아닙니다. 저희가 뭐 해준 것도 없는걸요. 그런데 우리 준호가 가는 곳은 정말 안전한 곳인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업체들은 모두 검증된 곳들이에요.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제조업 분야입니다. 현지 공장에서 기술 업무를 맡게 될 거예요. 힘든 일은 아니죠. 전혀요. 오히려 그곳에서 익힌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무실 벽에는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보내드린 분들입니다. 모두 만족하며 일하고 계세요. 연락은 자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현지 한국인 담당자도 상주해 있고 인터넷도 잘 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생긴다면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립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출국해야 하나요? 서류만 준비되면 다음 주에도 가능합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인력을 긴급히 필요로 해서요. 빨리 출국하실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준호는 당장 가겠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그래도 아들을 먼 타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워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금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현지에서 급하다고 해서요.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실도 번듯하고 담당자도 친절하더라. 그런데 뭔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현재 사업을 확장하느라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잖아요. 엄마,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도 혼자 외국에 가는 거잖아.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보내주자. 그래도 불안해요. 엄마, 여기 있어봤자 취업도 안 되고
집안만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너 때문에 힘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제발 보내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올게요. 결국 저희는 준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출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업체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권이랑 비자는 저희가 모두 준비하니까 거기서 체류하는 동안 쓸 개인 물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지에 도착하시면 바로 숙소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숙소는 어떤 곳인가요? 깨끗하고 편한 곳이에요.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니 깔끔한 기숙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한국 사람들도 같이 지내요? 네, 한국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출국을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무척 설레어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취업 실패로 마음에 부담감이 컸었던 것 같아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아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몸 건강이 제일이야. 항상 조심하고. 2년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새 집으로 이사가요. 그래, 우리가 건강하게 잘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는 매일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들려주곤 했습니다. 첫 월급은 엄마 아빠 용돈 드릴 거예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 먼저 잘 챙겨.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두 번째 달부터는 저축해서 집 보증금 모을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정말 그럴 거예요. 기대하세요. 제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 테니. 출국 전날 밤, 가족끼리 모처럼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준호가 사온 마지막 치킨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비싼 걸로 사드릴게요.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돈은 천천히 벌어도 괜찮아.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저는 조용히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그러게, 우리 아들 멀리 보내려니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네. 아이, 뭘 걱정하세요. 엄마 아들 못 믿어요? 저 김준호입니다. 알지. 이미숙이 아들 김준호. 우리 준호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지.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우리 김씨 집안 우뚝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못해 먹였는데도 알아서 잘 큰 아들이 언제 저렇게 컸나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준호뿐이었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던 형은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요. 돈은 나중 문제고 몸 건강하게만 다녀와.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부부와 떨어져 살게 된 준호였습니다. 그것도 언제든 갈 수 있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지만 부모 잘못 만나 해외로 돈을 벌러 떠나는 모습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떠나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겠지? 그럼요. 워낙 착한 애니까 다들 예뻐해 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외 공항에 도착했다고 통화한 이후
준호와의 연락은 또 끊긴 것입니다. 처음엔 이제 막 출근했으니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바빠서 아직 연락 못하는 거겠죠? 예, 일 배우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달리며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상해요. 준우가 이렇게까지 연락 없는 적은 없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일 수도 있지.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요. 휴대폰이 고장났나? 문자도 안 읽어요. 아휴, 뭔가 이상하네. 그때부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닐지, 어디 아픈 건 아닐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낮에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강남의 그 사무실을 다시 찾았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입구에 붙은 종이를 보니 임대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건물관리소에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던 업체 이사 갔나요? 거기에 지난주에 짐 싹 빼서 나갔어요. 네? 나갔다고요? 혹시 어디로 옮겼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가지는 않으니까. 그럼 지금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연락처가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될걸요? 요즘 그런 단기 임대 업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직원분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없는 번호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업체가 없어졌어요. 전화도 안 되고요. 뭐라고? 준우랑 같이 가봤던 그 업체가 없어졌다고요. 일주일 전에 짐 싹 빼서 나갔대요. 저희 부부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급히 경찰서를 찾아가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답답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요.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실종이 확실해지면 다시 신고해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저희는 바로 준호가 간 나라의 한국 영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에서도 돌아온 말은 비슷했습니다. 최근 한국 청년들을 속여 해외로 데려간 뒤 연락이 끊기는 사건이 빈번한데 찾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 준호도 그런 불법 업체에 속았던 걸까요? 그건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찰과 협력해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영사관의 미온적인 태도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몇 교민분들이 댓글로 위로를 건네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고 사진이 있다면 공유해 달라며 주변에 알아보겠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불법 업체가 워낙 많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준호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준호가 떠난 나라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간신히 비행기 티켓을 구해 도착한 그 나라는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고 현지 경찰을 만나고 준호가 알려줬던 회사 주소에도 직접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판 하나,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준호가 국제적인 취업사기 조직에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이 나라에 특히 많은데 계속 위치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듣는 이야기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며 준호를 수소문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결국 현지 탐정까지 고용해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루에 $1,000나 되는 비용. 저희에겐 너무도 큰 돈이었지만 돈 때문에 준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 돈 때문에 아들이 실종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탐정은 처음엔 곧 단서가 나올 겁니다라고 장담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워낙 교묘하게 움직여 추적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바닥이 났고 현지에서 더 머무를 방법이 없어진 저희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부는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모았죠.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 이렇게 벌었더라면 준호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굳이 돈 벌겠다고 위험한 해외 일자리를 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쯤 준호가 우리 옆에 있었을 텐데. 수없이 자책하며 돈을 모아 비행기 값과 체류비가 마련될 때마다 준호를 찾아 해외로 향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까지 그렇게 몇 해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매일같이 준호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놓지 않았고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혹시 준호일까 싶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다가 아닌 걸 알고 실망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옷도, 책상 위 물건들도 준호가 떠난 그날의 모습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해외 교민이나 여행자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혹시 이 사람이 아니냐며 사진을 보내주시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절망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건강도 나빠졌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실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저를 보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야.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이제 그만 놓아줘.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준호는 살아있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아이가 아니야. 그런 말 할 거면 우리 집엔 오지도 마.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남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준호를 잃어버린 후 우리 부부는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보, 준호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하자. 현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준호도 그걸 바랄 거야. 우리 삶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준호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연락 한 번 없는 걸 보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말 하지 말랬잖아요. 이젠 현실을 좀 봐야지.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잖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니요, 저는 절대 포기 못해요. 난 아직도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우리 준호 시신이라도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렇게 서로를 막다른 코너까지 몰며 싸웠고, 그러고 나면 늘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한 거 알아.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알아요. 당신도 지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 준호잖아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돈 모아서 준호 찾으러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와서 싸우고, 돈 모아서 준호 찾으러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와서 싸우고, 그런 날들을 반복하며 10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날도 준호 찾기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벌써 10년이야. 포기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포기해요. 나는 혼자서라도 찾을 거예요. 그만해. 이건 미친 짓이야. 맞아요. 난 미쳤어요. 돈 없어서 아들 잡아먹은 엄마가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거죠. 이거 봐. 당신도 준호가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늘 포기할 수 없다고 외쳐왔지만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우리 준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장례라도 치러주자.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장례를 치르자. 안 된다. 이제 놓아주자. 그럴 수 없다. 끝도 없는 도돌이표 같은 대화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남편의 설득에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준호를 포기한 겁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이제 그만하자. 알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말 힘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똑같이 아파. 마음은 찢어질 듯 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너무 아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혼자 눈물을 삼키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TV 좀 봐봐.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거실로 나가보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국제마약 조직이 검거됐고 그 조직에서 강제로 일하던 한국인들이 구조됐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오고 있는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준호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준호의 얼굴은 너무 마르고 지쳐 예전의 모습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저희 부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아들 준호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야? 그래, 맞아. 우리 준호야. 분명히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TV 앞에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뉴스에서는 국제적인 마약 조직이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납치해 강제 노동에 투입해왔다고 말했고, 구조된 한국인들은 현재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올 정도인데 왜 부모인 저희한테는 연락이 없는 거였는지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TV에서 본 사람, 저희 아들인 것 같아요.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혹시 방금 보도된 마약 조직 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뉴스가 맞다고 하자 직원은 구조된 사람들 중에 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냐며 이름과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국 날짜 등을 말씀드렸고 저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김준호 씨 맞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준호가 맞아요? 네, 확실히 본인입니다. 정말이죠? 정말 우리 준호 맞는 거죠? 저와 남편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고 서로를 꼭 껴안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뉴스에 나오지 않은 뒷이야기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호를 해외로 보낸 업체는 사실 국제마약 조직이 만든 위장업체였고 그 조직은 20대 한국 청년들을 속여 강제로 데려간 뒤 노동 착취와 마약 제조에 이용해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10년 넘게 그곳에 감금되어 생활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연락이 늦어졌다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서둘러 그 나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는 영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착하기 직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준호 씨가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를 찾았다는 기쁨에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준호의 모습은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10년 전 통통하고 해맑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건 앙상하게 마르고 상처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었습니다. 온몸에는 오랜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오랜 시간 강도 높은 노동과 마약 제조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중독으로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준호가 심각한 트라우마, 영양실조, 화학물질 중독이 동시에 작용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저희 부부를 놀라게 한 건 준호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몰라? 아빠야, 아빠도 모르겠니? 하지만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준호 왜 이래요? 의사는 준호가 현재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상태라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준호의 상태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와준 준호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준호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준호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저희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을 때도 10년을 하루같이 준호를 찾았던 저희 부부였습니다. 이제 그런 준호가 살아 돌아왔는데 못할 게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고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손을 꼭 잡고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기억들을 조심스레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없어도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렸을 적 함께 연을 날리던 날, 아빠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조금이라도 기억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에 탄 준호를 데리고 소풍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여기서 연 날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네가 연이 나무에 걸려서 울었던 거 기억나? 남편이 옛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남편과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말한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다시 불러봐, 준호야. 아빠.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됐어. 우리 준호 이제 됐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엄마 아빠를 불러준 거니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우리도 보고 싶었단다. 정말 많이. 그 이후로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늘어나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진 거죠? 물론이죠. 이미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가끔씩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자꾸 그곳으로 돌아가는 꿈을 꿔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가 너 아무 데도 안 보내. 깜짝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아들을 안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천천히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같은 일을 겪을까 경계하는 것이었죠. 이상한 사람들일까봐, 또 그런 사람들일까봐 걱정돼요. 계속 이런 상태면 어쩌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준호도 저희 부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어 혼자 동네 마트에 다녀오고 도서관도 가봤습니다. 엄마, 도서관 다녀왔어요. 어땠어? 예전보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도 책 읽는 게 좋았다고 하니 그 말이 참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자기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일하고 싶어요. 안 돼. 너 아직 회복 중이잖아. 충분히 쉬어야 해. 그런데 일을 해야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 말에 예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우기던 어린 준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도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 공기 좀 쐬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두 사람의 말에 마음을 열었고 준호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준호는 서서히 사회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라며 준호를 칭찬했고 손님들도 참 친절한 직원이라며 좋아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준호 덕분에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계속 함께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나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작은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학? 네, 예전에 엄마 아빠 힘들까봐 포기했는데 그게 많이 후회돼요. 그때는 그게 부모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나 조르기보다 포기를 먼저 했던 아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기뻤습니다. 진즉에 그 10년 전 우리가 해줬어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야지. 우리 아들이 꿈꾸는 걸 이제는 절대 놓치게 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저희의 형편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준호를 통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길이 열린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능 공부를 시작한 준호는 그의 2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공부가 어렵다는 말보다 재미있다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애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공부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뭔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괜찮아요. 이번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친 준호는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취직했어요. 기쁜 얼굴로 뛰어와 취업 소식을 알리던 준호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호는 빨간 내복과 신발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돈 벌면 꼭 좋은 신발 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아들,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은 약속은 꼭 지키지. 돌아온다던 약속도 이렇게 지켰잖아.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치킨도 제가 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방에서 아들이 사준 운동화를 신고 아들이 사준 치킨을 먹으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웃는 날이 오다니. 이렇게 평범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10년이라는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준호야.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 일이 있은 후 나중을 위해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한 우리 가족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미뤄뒀던 마음들을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 견고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준호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저희는 우리가 더 고맙다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준호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선물 같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아들 준호. 지금 그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엄마,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속썩혀드린 거 다 갚아드릴 테니까 제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우리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만나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